사랑해. 잘 가. 다음 생에 또 만나자. 마음이를 보내고 며칠 뒤 나는 거실에서 엉엉 울고 있는 남편을 처음 보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나는 괜찮은 척하는 남편의 가면을 한 번도 걷어내 보려 하지 않았더군요. 우리는 마음이를 떠나보낸 후 비로소 서로의 노년을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내가 아프면 당신도 마음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고통을 덜어주는 선택을 해줄 수 있을까? 남편이 나에게 던진 질문은 단순히 이별을 넘어 우리 부부의 남은 삶의 방식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마음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잔인하고도 따뜻한 비밀은 이것이었습니다. 노년의 삶은 가장 행복해 보일 때조차도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시간의 반란이 진행 중일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진짜 아픔과 후회와 불안을 모두 꺼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생명과의 이별이 우리 부부에게 준 진정한 유산은 숨기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사업에서도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나는 더 이상 완벽한 시니어인 척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장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음이를 산에다 묻고 돌아오면서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맹세했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고양이를 키우지 않겠다고요. 산을 내려오면서 그 짧은 시간에도 마음이를 우연히 처음 만났었고 함께 했었던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반려동물, 특히 고양이는 낯선 존재였습니다. 평생 정과 충성으로 대표되는 개만 봐왔던 내게 도도하고 독립적인 고양이는 뭔가 계산이 안 서는 생명체였죠. 손해볼 장사는 안 한다는 내 사업 철학에도 맞지 않았고요. 쉰을 넘긴 나이에 나는 그저 조용히 아내와 노년을 준비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들이닥치는 법이죠. 15년 전 그의 마음이를 처음 만났었던 그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나는 아내와 함께 퇴직 후 준비하던 작은 전원주택을 둘러보러 눈 덮인 뒷산 아래 산자락에 갔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뭔가 작고 검은 점이 눈밭 위를 힘겹게 기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는 작은 아기 고양이였습니다. 온몸은 꽁꽁 얼어 있었고 앙상한 몸으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잔인한 현실을 목격했지만 눈앞에 이 작은 생명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비겁한 행동이 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안 되겠어. 저대로 두면 얼어 죽을 거야. 내 인생에서 가장 이성적이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나는 입고 있던 두꺼운 목도리를 벗어 그 아기 고양이를 감쌌습니다. 그 작은 생명의 무게가 내 손에 닿았을 때 나는 왠지 모를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내 노년의 삶에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임무가 주어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녀석에게 밥을 주고 따뜻한 물로 몸을 녹여주니 비로소 고양이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크고 까만 눈망울, 그리고 솜털 같은 털을 가진 작고 사랑스러운 생명체. 남편은 녀석에게 연신 마음아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음이. 그 이름은 우리 부부가 10년 전 유산했던 아이의 태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을 피했습니다. 서로에게 아픔을 상기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시니어 세대의 부부들이 그렇듯 우리는 침묵으로 묵은 상처를 덮어두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침묵이 곧 배려라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여보, 이 아이가 우리에게 다시 왔잖아. 잃어버렸던 우리 아이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 부부의 다쳤던 마음까지 다시 찾아주려고.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고양이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단절된 감정을 이어줄 징검다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음이는 아무 말 없이 우리 부부 사이를 오가며 침묵 속에 갇혀 있던 우리 두 사람의 진심을 꺼내도록 재촉했습니다. 마음이의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부부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이는 다른 고양이들처럼 창밖을 멍하니 보거나 혼자 숨어서 지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녀석의 가장 수상하고도 특별한 버릇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책을 읽기 위해 소파에 앉으면 마음이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달려와 내 얼굴과 아내의 얼굴 사이 딱 그 중간 지점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말을 걸기 위해 고개를 돌리면 마음이의 부드러운 털에 코가 닿았고 우리는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처음 예방접종 나려 동물병원에 갔던 날, 수의사 선생님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보통의 고양이는 자신의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마음이는 가족의 연결 공간을 만들고 있네요. 아주 특별한 유대감입니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이는 우리에게 노년의 대화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잡한 논리나 거창한 언어 없이 그저 가장 가까이, 가장 따뜻한 곳에 존재함으로써 모든 침묵을 깨뜨리는 방법 말입니다. 마음이의 존재는 우리 부부의 삶에서 건조함과 외로움을 걷어내는 가장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마음이가 우리 가족의 다친 마음을 열어준 건 맞지만 그 과정이 그리 평화롭지는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녀석은 우리 부부의 무료했던 노년의 파괴적인 활력을 불어넣은 재앙이었습니다. 아기 고양이였던 마음이는 순식간에 우리 집의 파괴신으로 등극했습니다. 눈만 뜨면 온 집안이 난장판이었습니다. 벽지가 문제였습니다. 새로 도배한 거실벽 한쪽 구석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발톱 자국으로 길게 찢겨나가 있었고 나는 녀석이 범인임을 알면서도 그 현장에서 녀석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나라도 저건 못 피했겠다.
싶을 만큼 범행 현장에는 증거만 남을 뿐 마음이는 늘 깨끗한 얼굴로 창가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싱크대 하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살펴보니 나무로 된 싱크대 하단 구석이 녀석의 이빨과 발톱에 의해 너덜너덜하게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차마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주말 내내 공구함을 들고 뜯겨나간 나무를 메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끼던 화분들은 마음이의 화장실이었고 식물잎은 마음이의 간식이었습니다. 화분을 베란다로 옮겨 놓으면 기어코 문을 열고 들어가 흙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아끼던 가죽 소파와 침대 모서리는 녀석의 최고급 스크래처가 되었죠. 10년 된 소파를 버리면서도 화를 내지 못하고 그 뜯긴 자국을 보며 에휴, 이놈 때문에 웃는다며 한숨 대신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마음이 덕분에 난생 처음 포기와 유머를 배웠습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노년의 삶에 이 예측 불가능한 재앙은 가장 신선한 자극제였습니다. 그렇게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던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여행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고양이를 투명 백팩에 넣고 떠난 난생 처음 경험한 산책과 여행이었습니다. 남들이 고양이는 집 떠나면 겁이 많아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고생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마음이와 함께 이 시간도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다소 황당하고도 낭만적인 마음이와 함께하는 여행 프로젝트. 우리는 마음이를 위해 전용 투명 백팩 캐리어를 장만했습니다. 녀석을 등에 메고 뒷산 산책을 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녀석은 밖에서는 그렇게 얌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투명돔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풍경들을 까만 눈망울로 진지하게 감상하는 모습은 마치 수십 년을 살아온 철학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이와 함께하면서 너무나 즐거웠던 일은 자전거 뒷자리에 녀석의 가방을 단단히 묶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웅크리고 있는 녀석에게 나는 속삭였죠. 마음아, 내가 우리 부부의 남은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청춘의 바람이구나. 자전거를 타고 마음이와 같이 산책하고 돌아오다가 근처 조용한 카페에 가서 녀석을 안고 앉아 커피를 마시는 것을 즐겼습니다. 녀석은 얌전히 내 가슴 위에 기대어 앉아 내가 마시는 커피 향을 맡으며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 시간은 마음이가 카페 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스타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마음이를 보면서 쓰담해주고 이쁘고 귀엽다고 만져주고 아이들은 동물원에 온 듯한 표정과 눈빛으로 우리 마음이를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마음이는 나한테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카페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마음이는 우리 부부에게 복댕이였습니다. 마음이 덕분에 우리의 노년이 혼자만의 고립이 아닌 함께하는 확장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여행을 즐기던 마음이에게도 천적은 있었습니다. 바로 낯선 사람. 녀석이 가장 사랑하는 참치캔 앞에서 식사 중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자마자 벌어진 우다다다 사건과 녀석이 침대 밑으로 숨어버렸을 때 우리 부부가 느꼈던 안쓰러움 속의 기쁨들. 하지만 마음이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행복은 모든 사고와 외출 후에 돌아와서 보여주는 그 지독하리만큼 애정 어린 집착이었습니다. 녀석의 애교는 우리의 노년의 외로움을 녹이는 난로였습니다. 마음이는 내가 잠자리에 들 때면 마치 나의 그림자처럼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가슴 위 심장이 뛰는 그곳에 머리를 맞대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녀석의 작고 따뜻한 무게와 고릉고릉 울리는 골골송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자장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녀석은 내 머리맡에서 발바닥으로 스윽스윽 내 얼굴과 턱을 비비는 애정 어린 세수를 시켜줬습니다. 침대에서 뒹굴 때는 녀석의 이마에 쪽하고 입을 맞추는 눈뽀뽀를 잊지 않았죠. TV를 볼 때도 내 무릎 위, 아내가 설거지할 때도 싱크대 발밑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녀석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의 중심, 특히 손주들과 아들, 딸들이 집에 오면 평소의 도도함은 사라지고 온갖 애교를 부렸습니다. 배를 보이며 드러눕고 눈웃음까지 치는 듯한 그 모습에 우리 가족들은 마음이 주변에 모여들었고 녀석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중심축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음이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방식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마음이와의 행복했던 시간들은 어느 날 느닷없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이 그렇듯 가장 평화로울 때 균열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부터 마음이는 평소 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이상 신호는 물의 양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마음이가 물을 마시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저 물을 잘 먹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일입니다. 하지만 녀석이 물그릇을 비우는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자 아내는 여보, 마음이가 너무 목말라 하는 것 같지 않아? 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뒤이어 수상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는 늘 우리 부부의 곁에서 골골송을 불러주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녀석이 내 가슴 위에 기대어 누워도 그 익숙한 고릉고릉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며 애교를 부렸지만 그 눈빛은 예전처럼 생기가 넘치기보다 묘하게 힘이 없고 지쳐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녀석은 가장 사랑했던 음식 앞에서 주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참치캔 소리만 들리면 우다다 달려오던 식탐 많던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 앞에서도 코만 킁킁거릴 뿐 예전처럼
달려들어 먹지 못하고 입맛을 다시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이상해. 저렇게 잘 먹던 애가 며칠째 제대로 못 먹고 기운도 없는 것 같아. 우리는 더 이상 이 작은 변화들을 나이가 들어서 혹은 잠시 컨디션이 안 좋아서라고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의 몸짓과 침묵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절규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 주 주말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마음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의 냉정한 진단은 우리 가족에게 시한부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웠던 물 마시는 소리가 이제는 우리 귀에 고통의 신음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가 내 가슴 위에서 잠들 때 들려주던 골골송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골골송은 힘없이 잦아들었고 대신 가늘고 가쁜 숨소리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15년간 믿어왔던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달콤한 착각은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냉정한 이름 앞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는 마음이에게 주사를 놓기 위해 준비된 작은 약병들을 바라보며 문득 내 노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가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과연 우리 자식들은 이처럼 헌신적으로 매일 새벽을 지켜줄 수 있을까? 그때 남편이 내 어깨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마음이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야. 마음이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싸우는 거지. 그 말은 내 마음속의 회한과 두려움을 잠재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최고의 돌봄으로 채우기 위한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음이의 작은 몸에 수액 바늘을 꽂아야 하는 잔인한 임무. 남편인 내가 그 주사를 놓을 때마다 아내는 뒤돌아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이의 작은 몸에 주사를 놓는 시간이었죠.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큰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투병이 길어지면서 마음이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내가 주사 바늘을 들고 다가가면 녀석은 고통스러워하며 날카로운 발톱을 세웠습니다. 녀석에게 핥히고 물리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나는 피가 맺힌 손을 보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너를 살리기 위한 엄마의 사랑이다라고 되뇌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마음이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마음아, 괜찮아. 엄마가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15년간의 침묵과 오해가 이 작은 생명을 고통스럽게 돌보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이해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나는 고통스러운 수액 주사와 약 먹이기를 맡았고 남편은 고통 후의 위로와 따뜻한 음식을 맡았습니다. 돌봄의 무게를 나누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고독한 전쟁에서 이미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 둘이 오직 이 작은 생명의 남은 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동안 우리는 우리 노년의 가치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남은 생을 누군가를 진정으로 책임지고 헌신하는 것에 바칠 때 삶은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요. 마음이의 고통은 우리 부부에게 가장 강력한 화해의 언어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의 눈빛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녀석이 고통 속에서 이제 그만 쉬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요. 가장 이성적이어야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결단을 내리기 전 우리는 마음이에게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마지막 하루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녀석이 가장 좋아했던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마음이는 힘겹게 내 가슴 위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고 예전처럼 작은 골골송을 억지로 짜냈습니다. 나는 녀석의 이마에 마지막 눈 뽀뽀를 했습니다. 녀석은 힘겹게 얼굴을 비비며 침대에서 함께 자고 쓰다듬으면서 좋아하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애교를 마지막 힘을 다해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녀석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마음아, 고마워. 너 때문에 아빠랑 엄마가 다시 하나가 됐어. 이제 걱정하지 마. 아프지 않은 곳으로 보내줄게. 그 순간 마음이가 눈을 떴고 마치 알았어요. 고마워요라고 대답하듯 내 손을 하찼습니다. 그것이 녀석이 우리에게 건넨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마지막 고마움의 선물이었습니다. 마음이가 떠난 지 벌써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소파 모서리, 햇살이 가장 잘 들던 창가, 그리고 새벽 사시마다 수액 주사를 놓던 그 자리. 모든 곳에 녀석이 남기고 간 시간의 잔향이 배어 있습니다. 그 잔향은 슬픔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노년의 삶이 얼마나 찰나의 기적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특권이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따뜻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를 통해 배운 가장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영원할 순 없다는 것을요. 15년 동안 마음이의 골골송은 우리 부부에게 가장 평화로운 자장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릉고릉 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달콤한 착각은 가장 위험한 마약이라는 것을요. 그때서야 우리는 녀석이 내 가슴 위에 머리를 맞대고 잠들던 작고 따뜻한 무게가 기적이었습니다. 녀석의 발바닥이 스윽스윽 내 얼굴을 비벼주던 애정 어린 세수가 우주의 선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저 고양이는 저기 있을 것이다. 내일도 이 평화는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냉정한 진단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의 평화는 누군가의 고통이나 희생 또는 언젠가 다가올 이별을 담보로 한 빌린 시간임을 말입니다. 결단을 내리기 전 마음이에게 선물했던 그 마지막 하루는 우리 부부의 삶에서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보석으로 남았습니다. 고요한 클래식 음악 속에서 힘겹게
골골송을 억지로 짜내던 녀석의 모습, 마지막 힘을 다해 내 손을 하차주던 그 눈빛, 그것은 우리에게 남긴 마음이의 유언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나를 온전히 보고 만지고 사랑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영원이 될 수 없지만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되어줄 수 있어요. 마음이는 우리에게 노년의 낭만을 가르쳐 주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숨기지 않는 용기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작은 생명과 함께 나누는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지극히 귀한 특권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떠났습니다. 만약 당신의 무릎 위에도 작고 따뜻한 생명이 고릉고릉 노래하고 있다면 그 소중함을 잠시 멈춰 서서 느껴주십시오. 그 부드러운 털을 만지고 그 눈빛을 바라보십시오. 그 아이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녀석이 밥을 먹는 소리, 잠을 자는 모습, 발바닥으로 당신의 얼굴을 비비는 모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영원히 간직해야 할 우리의 유산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는 떠났지만 그 아이가 우리에게 남긴 사랑의 방식은 영원히 남아 우리가 남은 노년을 온전히 진정성 있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다른 반려묘 가족이나 소중한 이에게 지금 나누고 싶은 따뜻한 행동이나 계획이 떠올랐다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